지원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1월의 햇살이 차갑게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손끝으로 창문을 두드리자 투명한 진동이 퍼졌습니다. 유리 너머의 세상은 아름다웠지만 어쩐지 닿을 수 없는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35의 나이에 그녀는 결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늦은 결혼이라 수군거렸지만 지원에게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건축가로 10년을 달려온 끝에 찾아온 만성 피로와 불면증,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미래의 가능성. 부모님의 걱정 어린 시선이 무거워질 무렵 중매로 만난 남자가 민준이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중매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놀라울 만큼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어로 인사를 건네는 그 손끝에서 지원은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지원은 건축사무소를 그만두었습니다. 민준의 가족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에서 그에게는 통역자가 필요했고 지원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회의 때마다 옆에 앉아 속기하듯 필담을 옮기고 상대방의 말을 수어로 전달했습니다. 민주는 고마움을 표현할 때마다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가 천천히 발음하는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댁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정갈하게 다듬어진 소나무가 서 있었고 거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빛이 풍성하게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오 여사는 언제나 단아한 한복 차림이었고 말투는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지원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민준이가 당신을 만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 여사는 식사 때마다 지원을 칭찬했습니다. 당신은 하늘이 보낸 천사예요. 민준이를 이렇게 잘 이해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환영받는다는 안도감.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그 칭찬이 조금씩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여사는 지원이 민준과 외출할 때마다 일정을 물었고 돌아오면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관심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어디 다녀왔어요? 백화점에 잠깐 들렀습니다. 뭘 샀어요? 민준이가 좋아했어요. 질문은 자연스러웠지만 대답을 듣는 오 여사의 눈빛은 지나치게 또렷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정리하는 사람처럼. 어느 날 저녁 지원은 민준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태블릿에 글을 적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 준비를 하고 오전에는 민준의 업무를 돕고 오후에는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오 여사와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만의 시간은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있는 30분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다시 글을 적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너무 좋아하세요. 고마워요. 지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조력자로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원은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바깥은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이 정원의 나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유리병 속에 갇힌 것이 아닐까?
겉으로 보기엔 아름답고 안전하지만 스스로 깨뜨리지 않으면 영영 나갈 수 없는 투명한 감옥. 그 안에서 지원은 완벽한 신부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유리병에는 그녀 혼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 그 유리를 깨뜨리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원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1월의 햇살이 차갑게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손끝으로 창문을 두드리자 투명한 진동이 퍼졌습니다. 유리 너머의 세상은 아름다웠지만 어쩐지 닿을 수 없는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35의 나이에 그녀는 결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늦은 결혼이라 수군거렸지만 지원에게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건축가로 10년을 달려온 끝에 찾아온 만성 피로와 불면증,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미래의 가능성. 부모님의 걱정 어린 시선이 무거워질 무렵 중매로 만난 남자가 민준이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중매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놀라울 만큼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어로 인사를 건네는 그 손끝에서 지원은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지원은 건축사무소를 그만두었습니다. 민준의 가족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에서 그에게는 통역자가 필요했고 지원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회의 때마다 옆에 앉아 속기하듯 필담을 옮기고 상대방의 말을 수어로 전달했습니다. 민주는 고마움을 표현할 때마다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가 천천히 발음하는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댁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정갈하게 다듬어진 소나무가 서 있었고 거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빛이 풍성하게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오 여사는 언제나 단아한 한복 차림이었고 말투는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지원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민준이가 당신을 만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 여사는 식사 때마다 지원을 칭찬했습니다. 당신은 하늘이 보낸 천사예요. 민준이를 이렇게 잘 이해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환영받는다는 안도감.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그 칭찬이 조금씩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여사는 지원이 민준과 외출할 때마다 일정을 물었고 돌아오면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관심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어디 다녀왔어요? 백화점에 잠깐 들렀습니다. 뭘 샀어요? 민준이가 좋아했어요? 질문은 자연스러웠지만 대답을 듣는 오 여사의 눈빛은 지나치게 또렷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정리하는 사람처럼. 어느 날 저녁 지원은 민준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태블릿에 글을 적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 준비를 하고 오전에는 민준의 업무를 돕고 오후에는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오 여사와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만의 시간은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있는 30분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다시 글을 적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너무 좋아하세요. 고마워요. 지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조력자로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원은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바깥은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이 정원의 나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유리병 속에 갇힌 것이 아닐까? 겉으로 보기엔 아름답고 안전하지만 스스로 깨뜨리지 않으면 영영 나갈 수 없는 투명한 감옥. 그 안에서 지원은 완벽한 신부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유리병에는 그녀 혼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 그 유리를 깨뜨리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원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민주는 고요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야 할 사람은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엄마, 나 지금 좀 이상해. 얘기 좀 할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지원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민준이가. 사실은 들려. 처음부터 다 들렸대. 2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은 엄마가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 엄마가 알아. 지원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알고 있었어. 결혼 전에 저쪽 어머니한테 들었어.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원아, 그게 뭐가 중요하니? 남편 되는 사람이 능력 있고 집안 좋고 사지 멀쩡하면 됐지. 귀 안 들린다고 해서 내가 손해볼 것도 없잖아.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 내가 35에 시집 간 거 자체가 얼마나 다행인지.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조건 좋은 남자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조건이요? 그래. 무역회사 하는 집안에 강남에 집 있고 성격도 온순하고. 엄마 입장에선 내가 복 받은 거야. 지원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엄마도 나보고 거짓말하라고 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적응하라고 한 거지. 결혼이 원래 그런 거야.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나만 속은 거잖아요. 엄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세상에 완벽한 결혼은 없어. 엄마도 내 아버지랑 살면서 얼마나 참았는지 아니?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잖아. 지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난 2년 동안 내 인생을 다 바쳤어요. 일도 그만두고 매일 통역하고 수어 배우고.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였는데. 그래도 남편 잘 모시고 살았으면 됐지. 시어머니도 널 좋아하신다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예요. 이용이라니.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지 마. 가족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지원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괜한 생각 말고 그냥 살아. 요즘 이혼하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다시 시집 가기도 어렵고. 제발 부모 속 좀 썩이지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원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틀 후 지원은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안 믿었어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 앞날을 생각한 거지. 내 앞날이요?
거짓말쟁이 남편이랑 평생 사는 게 내 앞날이에요? 엄마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원아,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결혼 생활이 원래 그래. 남자가 능력 있고 집안 좋으면 그 정도 거짓말은 눈 감고 넘어가야지. 그 정도 거짓말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귀 들린다는 걸 숨긴 거잖아. 그게 무슨 큰 흠이냐? 엄마는 내가 2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요? 나는 내 인생을 포기했어요. 건축가로 살 수 있었는데 다 접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편하게 살잖아. 돈 걱정 없이. 지원은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건 취급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야. 이게 행복이에요?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게 세상에 진짜만 있는 결혼은 없어.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딸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딸이 괜찮은 집안에 안착하기를, 그래서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갈게요. 집으로. 엄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민준이한테도 시댁에도 안 돌아갈 거예요. 미쳤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인생 찾으려고요. 지원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뒤따라왔습니다. 지원아, 내가 나가면 어디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돈은 있어? 집은? 지원은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제발 정신 차려. 부모 속 좀 생각해. 지원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생각했다면 진작 진실을 말해줬어야죠. 그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원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갈 곳도 머물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발로 걷는 길이었습니다. 설령 그 끝이 어디인지 몰라도 거짓 속에 갇혀 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겠다는 것. 누군가의 각본이 아닌 자기만의 문장으로. 지원은 고시원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과 침대,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골목길이 보였고 저녁이면 식당에서 나오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친구 수진이 급하게 구해준 곳이었습니다. 수진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지원은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힘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 있어? 집에 와. 얘기하자. 지원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상담 받고 싶어. 같이 갈 수 있어? 지원은 문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상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알아야 했습니다. 언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장소 보낼게. 상담 클리닉은 강남의 조용한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대기실은 아늑했고 은은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지원은 소파에 앉아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3시에 민준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여인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눈인사만 나누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 나눠봅시다.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거짓말이었나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척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들을 수 있었어요. 상담사는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원 씨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 인연이 무의미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담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민준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제 집안은 무역회사를 운영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후계자로 키워졌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말을 매일 들었고 모든 행동이 평가받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대학 때 처음 회사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민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차라리 청각 장애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치를 낮출 거라고. 그럼 제가 편할 거라고. 지원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회사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편하더라고요. 말을 안 해도 되니까. 실수해도 이해받으니까. 그래서 결혼해서도 그 방법을 사용한 건가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중매를 추선하실 때도 그렇게 소개하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지원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망함이 밀려왔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지원 씨를 사랑했나요? 민준은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지원 씨가 곁에 있는 게 편했어요. 지원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원 씨는 저를 필요로 해줬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였습니다. 상담사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저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지원 씨가 떠날 것 같았어요. 지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떠났잖아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두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생각 없어?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언제쯤? 모르겠어요. 어쩌면 영영 안 갈 수도 있고요.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원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비겁했어요. 알아요. 그리고 불쌍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청각 장애라는 가면으로 세상을 피했고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이해해요. 하지만 나까지 그 가면 속에 가둘 권리는 없었어요.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지원은 가방을 메고 돌아섰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지원아,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 변할 수 있을까? 지원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거울이 되어줄 수 없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지원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건축가였습니다. 설계하는 사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 지난 2년은 무너졌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노트에 첫 선을 그었습니다. 작은 집의 스케치였습니다. 아직 형태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을, 자신만의 삶을 설계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지원은 연필을 쥐고 천천히 다음 선을 그어 나갔습니다. 고시원을 나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지원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초음파 화면을 보며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남편분께 알리셨어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에게 연락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달랐습니다. 이 생명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원은 초음파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임신했어요. 민준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12주예요. 민준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을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우리 관계를 완전히 새로 시작해요. 과거는 지우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거짓 없이 살아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둘 거예요. 같은 집에서는 못 살아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어머니한테 말할게. 출산은 이른 봄에 이루어졌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지원의 품에 안겼습니다. 민주는 유리창 너머에서 아이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지원은 그를 불렀습니다. 들어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은 아이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안아봐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을 펼쳤다 쥐었다 반복했습니다.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부족해서.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한 건 우리 둘 다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강남집에서 나와 분당의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오 여사는 크게 반대했지만 민주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뜻을 거스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따로 살겠습니다. 민준아, 무슨 소리니? 손주도 태어났는데. 그래서 더 독립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오 여사는 며칠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 손녀를 보러 오는 것만은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원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세요. 그리고 우리 육아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오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지원 씨. 지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변했어요. 아이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이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원은 밤마다 서연을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2년 전 유리병 속에 갇혀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유리는 깨졌고 그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회사 회의에서도 이제는 직접 말했습니다. 처음엔 더듬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그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칭찬하지도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잠든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기다려줘서.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줘서. 지원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다시 시작한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아직도 가끔 무서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나한테 실망 안 해? 지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실망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하면 화가 나요.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원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당신도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나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민준은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2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원도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지원은 다시 건축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설계 사무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조금씩 역할을 키워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성실했습니다. 오 여사는 손녀를 보러 일주일에 한 번 방문했습니다. 예전처럼 지원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서연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 여사가 돌아가기 전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지원 씨 미안했어요. 지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 여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민준이만 생각했어요. 당신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지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다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내요. 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지원은 60을 넘긴 나이입니다.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였고 손등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분당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연은 결혼해서 독립했고 이제는 손주가 생겼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지원은 발코니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옆에 섰습니다. 뭐 생각해? 옛날 생각. 어떤? 지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리병에 갇혀있던 때요. 민준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원은 그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나도 단단해졌으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후회해?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다만, 처음부터 진실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당신이 나랑 결혼했을까? 지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괜찮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거짓이 사라진 자리에 신뢰가 자랐고 그 위에 세월이 쌓였습니다. 지원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고, 완벽한 타인은 없다고. 하지만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채워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노을이 천천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유리병은 깨졌지만 그 파편 위에서 그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